안녕하세요. 저는 무조건적인 내 편과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새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남편의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에 저도 지쳐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도 저를 밀어내던 행동도 모든 게 그 가정사와 이어져 있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남편이 어떤 집안에서 버텨왔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 중반이고 남자친구는 40대 중반이에요. 10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었죠. 저는 결혼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러브 스토리는 일하면서 시작됐어요. 제가 방송국 PD로 금융권 전문가를 섭외해야 했는데 작가가 한 증권회사 부장을 출연자로 데려왔어요. 여러 경제 방송에 이미 여러 번 나갔던 사람이라 업계에서 성과도 인정받고 있었고 곧 임원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 분이었어요. 녹화 당일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저도 30 중반이고 연애를 꽤 해본 사람이니 남자의 눈빛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한눈에 저한테 마음이 간 게 티가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녹화 내내 저에게 말을 걸고 끝나자마자 개인 연락처가 필요하다며 제 명함을 챙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연락은 끊이지 않았고 회사 선물을 핑계로 보자고 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몇 번을 마주하다 보니 사람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진중하고 계획적이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저를 늘 최우선으로 두려는 태도가 편안했고 믿음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내 위로 누나가 6이나 있어. 내가 막내이고 우리 집은 남아 선호가 심했어. 할머니가 아들을 보겠다고 닥달해서 연년생으로 딸을 6 낳고 어머니가 40 넘어서 무리해서 나를 낳은 거야. 정말? 그럼 칠남매? 와, 나 칠남매 집 처음 봐. 쉽지 않았겠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이라 크면서도 차별이 심했어. 어릴 때 나에게는 좋은 옷, 좋은 것 다 주면서 누나들이 옷이 작아졌고 신발에 구멍이 났는데도 안 사주시길래 내가 부모님께 누나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말릴 정도였어. 들어보니 집안 분위기 자체가 남자친구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크게 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나들은 대학도 못 갔는데 나는 유학까지 보냈거든. 그런데 나는 이런 편애가 불편해. 그래서 일부러 가족들 모임에 잘 안 나갔는데 그렇게 나를 쥐락펴락하고 싶으신지 나를 조정하려고 금전적으로 원하지 않은지 오늘 아셔. 다 커서는 갑자기 내 차를 바꾸신다거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어서 한 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가 고생할까 봐 줄곧 결혼을 안 했어. 그런데 자기를 만나고 나니까 자꾸 결혼이 하고 싶어져. 이런 나라도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중간 역할 제대로 할게.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터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제 성격과 맞을까? 자꾸 의문이 들더라고요. 미안한데 난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미안해할 것도 없고 우리 그냥 연애만 하자. 제가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기운이 빠졌어요. 그래도 며칠 뒤 다시 결혼 얘기를 꺼냈고 저는 또 거절했어요. 그 뒤에도 한 번 더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엔 확실히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맏며느리감 찾아서 결혼하는 게 어때? 난 결혼이 부담스럽고 자기는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 막내 누나였어요. 헤어졌다는데 이런 전화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며칠을 거의 못 먹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계속 그쪽을 찾아서요. 지금 병원인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정말요? 아, 네, 가야죠. 병원이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병원에 가보니 사람이 눈에 띄게 야이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눈에 알겠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제 동생이라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 동생이랑 결혼해줘요.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 저희 가족들이 귀찮게 하는 걸 막을 테니 우리 애 마음 받아줘요. 알잖아요. 이놈 정말 진국인 거. 결혼, 사실 제가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마찰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그럼.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예전과는 달리 남자친구가 자꾸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 얘기로 부담을 느꼈던 걸 알고 나서부터 더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서 아직도 결혼 생각이 있는지 다시 물었어요. 자기야, 나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 같은 사람 처음 만나봤어. 그래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런데요, 그날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아직 안 했었는데 제대로 들킨 거죠. 그런데요, 엄마가 제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직업이나 나이 이런 건 물어보면서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에 너무 좋아하시더니 주책맞게 얼른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저희도 서둘러 데이트를 마쳤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니까 엄마가 저를 아주 벼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혼자 사는 건 힘들어. 나이 들면 남들 하는 건 하나씩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남편이 있냐 아들이 있냐. 너나 나나 서로밖에 없는데 이참에 남자 하나 들이면 든든하지. 나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니? 저희 아빠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엄마는 제가 빨리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애도 많이 낳고 살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원을 못 들어드리고 있으니 이 기회에 아주 신이 나신 거죠. 그래? 엄마는 든든할 것 같아? 알았어. 잘 생각해 볼게. 이상하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 마음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약한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름 효녀였나 보죠. 그렇게 결혼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별일 없이 잘 인사를 하고 갔고요. 그리고 대망의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정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사고방식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반갑게 맞아주더니 제 나이를 듣자마자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나이가 너무 많네. 난 얼굴이 어려 보여서 30 초반쯤일 줄 알았는데 지금 애가 가져지나? 애는 꼭 낳아야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시아버지가 한마디를 보태셨어요. 뭐 요즘은 마흔에도 잘 나더라. 그러니까 세아가 너는 결혼하면 직장부터 정리해라.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굳더라고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직장을 잡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만두라고요? 말이 안 됐어요.
거기에 예비 시어머니는 가족이 많다며 예단도 제대로 해와야 한다는 등 계속 터무니없는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첫인사 자리니까 참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 남편이 갑자기 단단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라서 이 사람 보여드리는 거지. 나 이 사람 시집살이 시킬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안 할 거야. 계속 강요하면 결혼도 안 하고 가족들과 연 끊고 살 거니까 그만해. 그 말에 예비 시부모님이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그 뒤로 예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결혼 준비 내내 예비 남편이 가족 누구와도 접점이 생기지 않도록 선을 확실하게 그었거든요. 필요한 얘기는 전부 예비 남편을 통해서만 전달됐고요. 제 번호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제게 연락을 하려고 한다 싶으면 남편이 먼저 차단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준비 비용도 두 사람이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해결됐어요. 집은 원래 예비 남편이 살던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예전부터 해주고 싶었던 집이 있다며 전 재산을 털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엄마는 그런 집은 TV에서나 보던 곳이라며 놀라워했어요. 네 시어머니 알면 알수록 참 별난 양반이네. 어떻게 이런 집을 해줄 생각을 하지? 이런 데는 연예인이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 여기서 살게 되네. 좋긴 하다. 그러게 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주신다는데 마다할 순 없잖아. 받아야지 뭐. 앞으로 잘 살아라. 남편도 잘 챙기고 시부모님도 공경하고 엄마는 잊어버리고 살고 알았지? 엄마는 왜 잊어버리래. 내가 엄마한테도 잘할 건데. 걱정 마. 잘 살게. 좋은 모습 보여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남편이 앞에서 방어해준 덕분에 누나 녀석과 조선시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시부모님 사이에서도 큰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빼고요. 막내 시누이는 사고방식이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더라고요. 남편과 제일 잘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수도 없이 말해왔어요. 아무튼 저랑 안 맞는 시댁과 잘 지낼 수 있던 비법은 안 마주치는 거였어요. 남편은 제 번호도 시댁에 알리지 않았고요. 모든 일은 다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고요. 웬만한 자리에는 저를 부르지 않아서 제가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요. 역시 사람 일은 늘 예고 없이 터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일에 저를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늘 막아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시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는 집에 있어. 누나들도 다 올 거고 나도 가니까 당신까지 올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시아버님이 쓰러졌는데 며느리가 안 가. 필요하면 연락할게. 지금 다들 예민해졌을 텐데 괜히 휩쓸릴 필요 없어. 내가 상황 보고 다시 얘기할게. 집에 있어.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 시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결국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고 대식구가 한 명씩 차례로 인사를 드린 뒤 아버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슬픔도 잠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날을 세우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아들 뒤에 숨어서 예의도 안 지키고 네가 시댁에 전화 한 번을 했어. 찾아오기라도 했니? 저도 성격이 얌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자리라 참았어요. 어머님,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네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과 연락하는 걸 원체 싫어해서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순간 마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바로 눈치를 채더라고요. 엄마,
혹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건들지 마. 이 사람 건들면 나 지금 바로 나간다. 장례식이고 뭐고 안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남편의 행동은 언제나 극단적이었어요. 불편할 것 같은 순간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버리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들이 잔뜩 흥분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엄마가 못할 소리 했어? 엄마가 서운할 만하니까 그런 말 나온 거지. 너는 네 와이프만 사람이고 엄마는 사람이 아니야? 네 와이프가 너무 하는 거지.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댁을 저렇게 무시해? 옳게, 너 번호 뭐야? 같은 가족인데 번호도 몰라? 말이 점점 거칠어지자 막내 시누이가 나섰어요. 막내 시누이는 항상 중재자 역할이에요. 제발 좀 그만해. 아빠 돌아가신 날에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듣겠다. 우리 집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겠어. 그런데도 다른 시누이들은 계속 불을 붙였어요. 문제는 옳게야. 사람이 집안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평생 시끄러운 거지. 옳게, 할 말 있으면 해봐.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급히 붙잡으면서 알겠다고 앞으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저를 째려보기만 했지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은 잘 치렀고요. 저는 그 뒤로도 저를 커버해주는 남편 덕분에 시댁 식구들과 단 한 번도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섞지도 않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대망의 첫 명절이 왔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음식 준비도 크게 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설 연휴 직후에 결혼했는데 이 집안은 제사도 없고 부모님 생신도 12월에 몰려 있어서 그동안 시댁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하나뿐인 며느리가 가야죠.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긴장한 듯 했어요. 누나들이나 엄마가 무슨 말 해도 대답하지 마. 내가 옆에서 계속 지켜줄게. 내가 애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자기 기분 상할까 봐 그러지. 난 그게 제일 무서워. 아무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알았지? 남편 회사의 시댁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이혼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에 갔는데요. 이미 부엌은 전쟁터였어요.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가서 쉬라고 하셨고요. 저한테는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시누이 남편들은 전부 방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쉬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바로 들고 일어났어요. 예, 올케는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올케보다 나이 많은 우리도 엄마도 다 같이 일하는데 아빠 제사에 며느리가 안 돕는 게 말이 돼? 우리 집 차례상을 왜 이 사람이 해? 매형들은 다 누워있는데 내가 할게. 걱정 마. 나도 일 잘해.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예의 없다, 집안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친다며 폭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금방 커질 것 같아 제가 먼저 나섰어요. 저 원래 쉬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저도 할 거예요. 형님들, 저랑 남편이 전 부칠 테니 지도해 주세요. 제가 기름 앞자리로 들어가 앉으니 그나마 반발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일하는 내내 시누이들은 힐끔힐끔 보다가 꼭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어요. 나 올케한테 할 말이 많다. 결혼을 했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는데 아직 올케는 아가씨 때인 것 같다. 우리 동생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지? 마음 편하게 해주라는 거야. 애가 결혼하더니 변했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누나들 말이면 다 잘 듣는 애였는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올케가 시킨 거 아니야? 제가 누가 시킨다고 듣는 성격이야. 이건 그냥 조종당한 거지. 아니면 세뇌됐거나. 말이 점점 도가 지나치는데 시누이가 여럿이다 보니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막내 시누이가 또 나섰어요. 언니들 그만 좀 해. 이래서 시집살이라는 말 나오는 거야. 둘이 잘 살면 되는 건데 왜들 이래?
그러자 다른 시누이가 더 세게 받아쳤어요. 너는 동생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구해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잘 살길 바라면 어떡하냐? 말이 점점 선을 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후라이팬을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서 말했어요. 지금 내 와이프가 악이라는 거야?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래서 시댁이라는 거야. 나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이 집 안 올 거야. 우리 부르지도 말고 볼 생각도 하지 마.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듯 날아 나왔고요. 밖에 서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러지 마. 이럴수록 어머님이랑 시누이들한테 나만 찍히는 거야. 서운해 하실 거고. 나도 결혼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알아서 처신할 수 있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기억 안 나? 장모님한테는 당신이 왕처럼 자랐잖아. 그런데 왜 우리 집 오면 하인 취급을 받아야 해? 이 집안 일 시키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말했지. 우리 가족 보통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이런 거 한 번 넘어가면 끝도 없어. 잘못하면 무술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해. 남편은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로 상처받지 않았는데 남편이 울컥해서 눈까지 붉히니까 내가 그냥 너무 쉽게 넘겼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기엔 분위기가 너무 상했어요. 결국 친정으로 갔고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고소해하면서도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김서방 얘를 너무 에워싸려고 하지 마. 그러다 형제끼리 의상할라. 장모님 저희 누나들은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안 그러면 이 사람 저희 집 못 버텨요. 사전에 방제해야 해요. 아무튼 기특하고 고맙네. 우리 딸 생각해줘서. 이런 사위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때 남편 휴대폰이 꺼져 있었는데 전원을 켜는 순간 전화가 쉴 새 없이 오는 거예요. 시누이들이죠. 언성 높아진 통화가 계속 이어지더니 남편은 결국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나중에 들으니까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고 시누이 남편들까지 섞여서 한마디씩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그간 남편이 다 버텨주고 저를 지켜줘서 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대망의 사건이 터졌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전화번호는 몰라도 제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명절 때 그렇게 싸움이 났으니 시댁에서 화가 단단히 났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화살이 저한테 직접 날아올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 3명과 시어머니가 제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오면 남편이 가로막을 테니까 일부러 제가 혼자 있는 직장을 택한 거죠. 방송 2시간 전이라 정신없이 바쁘던 상황이었는데 로비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다고요? 어쩔 수 없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다짜고짜 소리가 날아왔어요. 네가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명절에 그따위로 가냐. 너 우리 아들 조정하는 건 맞지? 나이 처먹어서 애도 못 낳는 년이 어디서 우리 집 귀한 아들 꼬아놔서 집안을 뒤집어놔? 아주 별것도 아닌 게 들어와서 폼을 잡네. 바로 옆에서 시누이들이 거들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번지르르한데 싸가지가 없네. 너가 상전이야?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알아서 기는 법부터 배워야지. 저 꼬라지 봐라. 시댁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는 걸 보니 인간 기본이 안 된 년이네. 우리 동생이 저런 걸 왜 좋다고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시누이 중 한 명이 제 등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꼬박꼬박 대답도 안 하고 어디서 눈을 보라려 싸가지 없이. 그때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겨우 사이를 떼어놨고 그제야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입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야, 너 우리 아들한테 우리가 왔다고 말만 해봐. 그땐 진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알아들었어?
시누이들도 한마디씩 던지며 뒤따라 나갔어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봐줄 수도 있는데 떠벌리면 진짜 끝이다. 알았어? 그렇게 저를 협박하고 로비에서 쫓기듯 빠져나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모욕적이고 머리까지 아파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보안 요원과 로비 직원들이 엎어진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며 괜찮냐고 계속 물었어요. 평생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어머님과 형님들 세 분이 내 직장에 찾아와서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머리 잡고 여기 내 직장이야. 회사까지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라고?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당신 회사에 갔다고? 진짜? 여보, 괜찮아?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할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일단 끊어봐. 남편도 완전히 놀랐고 그날 밤 바로 시댁에 가서 한판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하고 저한테도 꼭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대요. 다음날 아침 저희 집에 사과 편지와 과일 바구니가 도착해 있었어요. 저도 받아주기로 했고 남편에게 전화 연결해달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잠잠했는데요. 12월이 되고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신이기도 하고 보통 시부모님 첫 생일은 며느리가 챙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집안인 걸 감안해서 미리 뷔페를 예약해 두었어요. 시어머니께 드릴 옷과 손가방도 어느 정도 골라두고 생신날 건네드릴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님 생신 파티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전날 갑자기 엄마가 넘어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했고 119에 실려가면서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수술은 진행됐는데 문제가 그 다음이었어요. 원래라면 마취해서 금방 깨어나야 하는데 엄마가 깨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눈을 뜨지 않으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원래라면 바로 깨어나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깊이 잠들어 계신 상태예요. 조금 더 지켜보죠. 그 말을 듣고도 엄마는 계속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서 시어머니 생신 파티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는 초조해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어요. 여보, 안 되겠다. 어머님 생신 파티는 자기가 가. 나는 아무래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장모님이 이렇게 아픈데 파티하러 가는 것도 이상하고. 이미 예약 다 해놨잖아. 취소하면 돈도 날리고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자기는 얼른 준비해서 다녀와. 괜찮아. 그렇게 남편을 보냈고 저는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병실 앞에서 계속 서성였어요. 저는 생신 파티를 끝낸 남편이 바로 병원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병원으로 왔는데 제 짐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표정도 좋지 않았고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물으니까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 나도 좀 그렇고. 그렇구나. 내가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전화 좀 해줄래? 어머님하고 통화라도 해볼게. 당신 참 그렇다. 내가 항상 막아주니까 전화 한번 드릴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이미 파티도 끝났고 지금쯤 엄마도 쉬고 있어. 방해하지 마. 맞네. 그러겠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님 서운하셨겠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하자. 됐어. 짐은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싸왔고 나 피곤해서 먼저 갈게. 고마워.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 여긴 내가 있을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전신 마취가 부담됐던 것 같다고. 그래도 수치들은 모두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저는 남편이 아침 일찍 병원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엄마 깨어나셨어. 상태도 괜찮대. 오늘 병원 올 거야? 다행이다. 그런데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괜히 갔다가 장모님께 옮기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오늘은 집에 있을게. 장모님께 좀 잘 말씀드려줘. 당신 괜찮아? 병원 갔다 와.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푹 쉬고 있어. 그날도 저는 엄마 옆을 지켰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간병인에게 엄마를 맡기고 잠깐 집에 가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이미 일찍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연락이 통 안 되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 거예요. 문자도 읽히지 않았고요. 그때는 단순히 바쁜가 보다 했는데요. 저는 퇴근하면 바로 병원에 들러 엄마를 살폈어요. 회복 중이시긴 했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 엄마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쁘고 감기가 심해서 못 온다고 둘러댔고 엄마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과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집에 오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도 받지 않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회사로 연락하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는 떨떠름한 말만 들렸고요. 저는 퇴근 후 엄마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어서 저는 바로 물었죠. 당신 왜 이래? 요즘 뭐 있어? 어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했어? 왜 그렇게 캐묻는데? 와이프 없으니까 밖에서 좀 논 거지. 불만 있어? 뭐라고? 우리 엄마 병문안은 감기 걸려서 못 온다더니 밖에서 놀았다고? 그러는 당신도 우리 엄마 생일에 안 왔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일부러 안 갔어. 엄마가 수술하고 깨어나지도 못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래, 몰라서 묻는 거다. 당신은 내가 매번 커버 쳐주니까 뭐가 맞고 틀린지도 구별 못해. 생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디냐?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래, 전화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근데 내가 그럴 정신이 있었겠어? 그런데 당신 이상하다. 당신은 명절 때도 장례식 때도 나 챙기느라 다른 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굴더니 왜 어머님 생신은 유독 그렇게 챙겨? 엄마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죽은 사람 제사보다 살아있는 사람 생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구나.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돌변했어요. 아무 말 없이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더니 제 옷을 마구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입 다물고 나가. 네 인연은 우리 엄마가 해준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역시구나. 마마보이. 후회하지 마. 절대로. 다시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캐리어 끌고 병원에 있는 엄마에게 갔어요. 저희 신혼집과 병원이 좀 가까워요. 차 타고 10분 정도요. 너무 화가 나서 숨도 못 쉬겠는 기분이었고 엄마한테 그동안 쌓인 얘기를 전부 쏟아내고 있었어요. 집을 나온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막내 신우이였어요. 올케, 큰일 났어. 우리 동생 지금 실려가고 있어. 응급실 들어가는 중이니까 바로 와줘. 알았지? 하필이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전 그대로 달려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설명을 해줬어요. 혈관이 막힌 건 아닌데요. 심장 끝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타코츠보 증후군이라고 흔히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막내 신우이가 놀라서 되묻더라고요. 심장이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아파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저랑 싸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 생신날 못 간 걸로 다투고 제가 집을 나온 직후였으니까요. 이 사람이 멘탈이 약하긴 약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막내 신우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왜 그래요? 걱정돼서 그러세요? 병원에 금방 왔으니 괜찮아요. 금방 회복할 거예요. 미안해. 옳게 진짜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서 나 어떡하니? 그제야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막내 시누이가 이어서 이 사태의 전말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눈물까지 훔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듣다 보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명절 때 싸우고 난 직후였더라고요. 옳게 그때 이후로 엄마가 아주 초강수를 뒀어. 둘 이혼시키자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언니들이랑 엄마가 쿵짝이 맞아버리면 내가 못 말려. 그래서 올케 회사에 간 거야. 올케를 창피 주고 괴롭히면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대. 저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허탈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날 회사 와서 난리친 건 사과하셨으니까 넘어가려고 했어요. 지나간 일이니 이제 와서 문제 삼지 않고 싶어요. 올케, 그게 끝이 아니야. 더 큰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막내 시누이가 이어서 내뱉은 말은 제 머리를 한 번 더 세게 내리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화해한 건 다 연기였어. 과일 바구니도 편지도 착한 사람인 척하려고 보낸 거야. 우리 동생 눈에 좋은 엄마 좋은 누나처럼 보이려고 한 쇼였지. 그래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래도 동생이 반감을 안 가지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옳게 미안해. 나 진짜 말렸어. 근데 언니들이랑 엄마가 마음 먹고 합심해서 나 혼자서는 못 막았어. 나도 너무 화나고 너무 창피해.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정말 막장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생신을 챙기기로 했었잖아요. 뷔페 예약도 제가 했고 선물도 다 준비해놨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저는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불렀는지 아세요? 남편한테 소개시켜줄 30대 초반의 여성을 초대했대요. 작정했더라. 원래 생신 전에 선보게 하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 죽어도 싫다 해서 미뤄진 거였어. 근데 올케가 생신에 못 온다니까 그때다 싶었는지 바로 그 여자를 불렀어. 나도 말렸는데 언니들이랑 엄마가 날 밀쳐내서 결국 쫓겨났어. 더 막을 수가 없었어. 막내 시누이는 혹시 몰라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라도 되라고 당시 상황을 멀리서 촬영했대요. 영상을 보니 그날 남편은 정말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여자만 혼자 아주 단정하게 꾸미고 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을 시누이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진짜 보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남편을 데리고 선을 봐요? 그것도 제가 직접 준비한 어머님 생신날에요? 올케 미안해. 나도 우리 식구들 이런 모습 진짜 싫어. 그날 동생이 밤에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랑 누나들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올케 절대 못 놓겠는데 자꾸 올케만 상처 준다며. 이러다 정말 헤어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그렇게 울더라.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였군요. 그동안에도 시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막내 시누이는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가족은 아직도 몰라. 자기들 뜻대로 올케랑 내 동생이 움직여주지 않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올케 탓만 하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동생만 무너지는 건데 저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해.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시댁에서 저를 지키려고 버티다가 그 스트레스를 혼자 다 떠안고 결국 병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제가 몰라준 게 미안해서 결국 막내 시누이 붙잡고 한참 울었어요. 우리 가족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케 내 동생과 둘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잘 살면 안 돼? 정말 내가 간절히 부탁할게. 그때 옆에서 누워있던 남편이 깨더니 천천히 눈을 뜨더니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진짜 한심하지. 월요일에 술 마신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병원에서 쉬다 온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뭘. 당신이 날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 이런 당신 몰라주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 여자랑 결혼 안 하면 집을 돌려달래. 그 말 듣는데 너무 모욕적이었어. 당신한테 차마 말도 못하겠고 내가 당신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밀어낸 거야. 모질게 굴면 헤어질 때 당신이 덜 아플까 싶어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왜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는지, 왜 그날 짐을 싸서 내던졌는지, 왜 전화도 받지 않았는지를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당신이 우리 가족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걸 더는 못 보겠더라.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돼서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야.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미안해.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 남편은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저도 그 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 우리 사이가 문제는 아닌데. 저희 둘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문제는 시댁이라는 괴물 같은 집단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가 남편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회사도 안 갔어? 그렇게 바쁜 척하더니 오늘은 시간이 남았어. 왜 온 거야? 저를 완전히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은 여전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픈 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오늘은 단판 지으려고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이야? 너는 거기 안 지키고 지금 여기 와 있어. 당장 말 안 해? 빨리 말해.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처럼 다그치며 병원 이름대라고 난리를 치고 바로 나갈 준비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묵묵히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 집 옆에 사는 시누이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두 사람 앞에서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어머님 생신날 있었던 일, 이혼시키려 한 압박, 그 스트레스로 남편이 타코츠부 증후군까지 걸려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그제서야 두 사람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굴던 기세는 사라지고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지금 어머님과 형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선택이에요. 원래는 이 선택조차 들을 생각 없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가족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뭔데? 뭘 선택하라 말아요? 어린 게 지금 어른들한테 장난치냐? 버릇이 없어. 뭔데? 뭘 선택하라 말아야? 어린 게 지금 어른들한테 장난치나? 버릇이 없어.
제 말 끝까지 들어보시고도 계속 그 콧대 유지할 수 있나 보죠. 첫 번째는 저희 이혼시키면서 어머님도 처벌받으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저희 그냥 놔두시고 아들이랑 연락은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래요? 뭔 개소리야. 너네 이혼하면 우리 엄마가 왜 처벌을 받아? 우리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그래? 이래서 무지하면 용감한 거예요. 큰형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혼자 처벌받게 안 해요. 회사 로비에서 저 때린 거 CCTV 다 확보해 놨어요. 고소하면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아시겠어요? 순간 두 사람 입이 딱 닫히고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머님 생신날 제가 안 왔다고 새 여자 데려다 남편한테 선보게 한 거,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고의로 가정 파탄 유도한 거라서 제가 어머님하고 형님들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그 말을 하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까까지 까칠하던 표정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처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지금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랑 형님들 계속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연 끊고 살겠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혼이라도 되면요,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어머님, 형님들이 저한테 한 모든 거 법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저 잘못 건드리셨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기세가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눈빛이 확 죽고 그냥 겁먹은 사람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 할게. 너네들 그냥 놔둘게. 아들이랑 연락은 그냥 하고 지내면 되잖아. 너네는 너네끼리 행복하게 살고 나도 우리 아들 얼굴만 보고 살면 돼. 아들한테 미움받는 건 싫으신가 보네요. 그럼 그걸로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잠깐만. 그게 정확히 뭐야? 연락만 하고 지내라는 게 뭔데? 설명을 좀 해줘야지. 네, 형님.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하실 건 딱 하나예요. 다른 형님들한테 공지 돌리세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막내 시누이도 그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요. 선 넘는 순간 첫 번째로 하고 남편이랑 잠적할 거니까요. 제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니와 큰시누는 눈치 보더니 바로 전화기를 들고 형제들에게 공지를 돌렸어요. 방금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공지 돌린 뒤에야 제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고 두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곧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복도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큰시누가 의사에게 남편 상태를 듣고 굳어서 서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준 스트레스로 막내 아들이 병까지 얻어 입원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지요. 잠시 후 둘 다 남편 앞에서 미안하다며 한참 울었지만 남편은 얼굴도 안 돌리고 돌아 누웠어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용히 저희 엄마 병실에도 들러 인사만 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지키려고 온몸으로 버티다가 병이 난 거잖아요. 이 집구석에서 더 버티다간 남편이 먼저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더는 이런 악몽 같은 시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휴직하자. 당신도 치료해야 하고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남편은 처음엔 미안하다며 망설였지만 결국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 둘 다 과감하게 휴직계를 냈습니다. 남편의 마음과 몸을 다시 세우려면 주변 환경부터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주상복합 아파트. 처음엔 감사했지만 그 집은 어머니가 저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족쇄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을 줬으니 말을 들어라. 집을 줬으니 이혼해라. 집을 줬으니 새 며느리를 들여라. 그런 식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뒤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들고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누이들도 다 불렀더라고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어. 이 돈 엄마 노후에 써. 그동안 나를 위해 애쓴 건 아는데 이젠 엄마를 위해 살아. 그리고 제발 자식들 삶을 더는 쥐고 흔들지 마.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손사래부터 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그냥 그 집 너네 살라고 준 건데 괜히 마음 상하게 했네. 가져. 그냥 너네 살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을 똑바로 봤어요. 엄마, 그리고 남자 여자 따지지 마. 누나들도 엄마 자식이고 나도 엄마 자식이잖아. 누구는 대학도 못 보내고 누구는 유학 보내고 그런 식으로 차별하지 마. 엄마가 누나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집 해줄 거 아니면 나한테도 이런 집 주지 마. 엄마가 이 아파트로 이사 가든 주상복합에서 살든 누나들한테 나눠주든 아니면 기부를 하든 그건 엄마가 정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시누이들에게 꺼냈어요. 그리고 누나들 제발 나를 미워해줘. 한평생 그렇게 차별받고 자라놓고 이제 와서도 나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게 누나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엄마한테 받은 상처 나한테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나 놓아줘. 나를 미워하는 게 오히려 누나들한테 더 쉬울 거야. 그렇게 해줘. 그 말을 듣자 큰 시누이가 먼저 움찔하며 손을 가슴에 모았어요. 아니야. 너는 나한테도 소중한 동생이야. 엄마가 너만 귀하게 챙길 때 나는 그래도 네가 잘 되길 바랐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미워해? 누나, 그게 사랑이 아니야. 엄마가 막내 챙겨라 막내 돌봐라 시키니까 그대로 했던 거야. 누나는 엄마의 꼭두각시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동생을 위한 행동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건 집착이야.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남편의 입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돌아보지 않았던 진실을 그대로 들이받는 것처럼요.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당연히 내 동생이니까 엄마가 챙기라면 챙겼던 것뿐인데 너가 힘들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네. 미안해. 옆에 있던 둘째 시누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우리도 인정하기 싫었나 봐. 우린 너를 위해 있는 존재라고 하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서 널 보살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얼굴에는 원망도 화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누나들, 나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내 아내 지키고 싶어. 누나들도 엄마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누적된 상처와 억울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요. 그리고 오래된 가족의 감정 매듭이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붙잡고 서럽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이제 알았으니 다시 시작하자면서 우애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의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한국을 떠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편과 저 둘만의 삶을 다시 만들고 싶었거든요. 몇 달 동안 해외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지냈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 남편의 증상도 거짓말처럼 좋아지더라고요. 저 역시 숨통이 트였고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애정은 더 깊어졌고 그렇게 자연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로 안부를 전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까지 생각하니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기 소식은 알려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새아가야, 정말 고맙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휴, 나한테 이렇게 큰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네 앞에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막 울먹거리면서 저희 임신을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한편으로 걱정도 되어서 이참에 단도리를 쳤어요. 어머님, 그런데요. 저희 아이한테도 저희 남편한테 한 것처럼 하시면 저희 둘 다 가만히 안 있는 거 아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늙으면 입 닫고 지갑 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배웠어. 우리 손주한테도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낳아다오. 그렇게 관계는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선에서 다시 시작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요. 저는 하루하루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걸 느끼며 과거 대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보다 누구와 다시 삶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선택한 길 위에서 저희가 지켜낸 사랑으로 저희가 만들 가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상처는 뒤로 흘려보내고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찬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바랄게요.